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곧 40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평소 라디오처럼 즐겨 듣던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5년 전에 이혼, 그리고 2년 전에 재혼. 그 사이에 일어난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요. 저는 지금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를 연 지는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네요. 이혼하고 차린 가게였는데 처음엔 정말 막막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리를 꽤 잡아서 단골 손님들도 많고 유튜버들이 맛집으로 소개하러 찾아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2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정말 사이가 좋아요. 주말에도 꼭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고 만날 때도 그랬지만 결혼한 지금까지도 제 일이 끝나면 가게로 와서 함께 마감을 하고 함께 퇴근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는 제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주말이라 가게가 바쁠 시간이었죠. 그날도 평소랑 다를 것 없는 하루라고 생각했어요. 국물이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단골 손님들 웃음소리까지 익숙했거든요. 주방에선 김이 몽글몽글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안했어요. 바쁜 날이면 늘 그렇듯 정신없이 손님을 맞고 식판을 정리하며 오늘도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겠지 싶었죠. 설마 이 가게 안에서 지난 시간이 통째로 다시 나타나 날 흔들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도 나와서 홀서빙을 도와주고 있었고 저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더라고요.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이었거든요. 전 남편, 전 시모, 전 시누이, 그리고 전 시누이의 남편까지 4명이 일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처음엔 자리를 피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숨을까? 아니면 주방으로 들어갈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왜 피해야 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여긴 내 가게인데. 마침 남편도 옆에 있었기에 저는 피하지 않고 부딪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 제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죠.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가게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테이블이 8개 정도 있고 계산대는 입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 들어오는 손님들과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죠. 전 시모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곧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전 시누이에게 뭐라고 속닥거리더니 저에게로 다가오더군요. 너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이혼하더니 고작 이런 국밥집에서 일하니? 직원? 아니면 알바?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둘 다 아니고 제 가게예요. 어쩔까요? 제 가게에서 밥 먹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갈 건가요? 이왕 왔으니 먹어야 하지 않겠니? 그나저나 네 수준에 맞는 남자랑 재혼해서 국밥이나 푸고 있구나. 하긴 그래. 이혼녀에다가 고아 주제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겠지. 그 순간 전 남편과 전 시누이 남편까지 히덕거리며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치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 웃음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결혼 생활하던 그때가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 원래 이랬죠.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던 사람들. 5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사람은 저를 비웃으며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했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질기낙연, 오늘 여기에서 제대로 마무리 짓는다고요. 절대 피하지 않고 제대로 한 방 먹여주겠다고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왜 이 사람들과 이혼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일어난 일이 얼마나 통쾌한 복수였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편의상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을 그냥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 부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편하게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적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할머니의 사랑이 워낙 지극했기에 사랑에 관해서는 부족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저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처럼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잘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죠.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같은 부서 동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남편이 워낙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더라고요. 점심도 같이 먹자, 퇴근 후에 커피 한잔 하자,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그렇게 계속 다가오니 어느새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좋았어요. 남편이 저를 정말 아껴줬거든요. 데이트도 자주 하고 제 말을 잘 들어주고 힘들 때 위로도 잘해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제가 양가 상견례를 하자고 했을 때였어요. 시댁에서 엄청난 반대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시모와 시누이의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고아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지만 그들의 눈엔 할머니는 그저 뒷방 늙은이일 뿐이었죠. 고아랑 결혼? 그게 말이 돼? 부모도 없는 애가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 할머니가 잘 키웠다고 하지만 할머니가 뭘 알아?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애야. 오빠, 정신 차려. 부모 없는 건 티가 나. 우리 집안 체면에도 안 맞고 다른 좋은 여자 많은데 왜 하필 고아야? 제가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제 앞에서 두 사람이 한 이야기였어요. 부모님과 일찍 이별을 한 것도 서러운데 왜 제가 이런 취급까지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건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이지 죄가 아닌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저런 저급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집안과는 저도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제 의사를 전달했죠.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난 이 결혼 자신 없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랑 동생이 한 말 때문에 그래?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무엇보다 날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가족으로 잘 지낼 자신이 없어.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고 말이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다신 그런 말 나오지 않게 할 테니까. 저는 남편의 주장에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친 뒤였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어쩌겠어요? 제 배경이 그렇게나 싫다는데요. 그런데 몇 주 뒤 시모와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요. 뒤늦게 안 사실인데 저에게 호언장담을 한 남편이 몇 주 동안 시댁을 아주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저와 결혼할 것이고 반대를 해도 소용없다. 집을 나가서라도 결혼을 할 것이니 훗날 손주 얼굴이라도 보려거든 반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웃긴 것이 남편이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었다고 하니 마음이 다시 풀어지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식의 사과이긴 했지만 두 사람의 사과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돌아선 건 남편이 할머니를 찾아와 한 행동이었어요.
그때쯤 남편은 하루가 멀다고 저를 찾아와 설득을 하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은 집까지 들어와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할머님, 저 하나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남자라는 거 잘 압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랑 너무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 한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제발 하나랑 결혼하게 좀 해주세요. 결국 남편은 할머니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이어서 저도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결혼이었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참 행복했다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허락도 해주셨고 그 뒤로도 시모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저에게 싫은 내색 한번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두 사람은 저를 더 모질게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단 남편이 없을 때만 말이에요. 남편이 있을 땐 천사의 얼굴을 하고선 남편만 없으면 저에게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널 언제까지 예뻐할 거라 생각하니? 그 행복이, 그 사랑이 천년만년 이어질 줄 알지? 그거 착각이다 너. 길어도 2년이야 2년. 2년은 무슨 1년이면 끝이지. 아무리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해도 우리 집안에 고아가 가당키나 해? 오빠도 참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나 없어서야. 내 말이 그 말이야. 하여튼 빨리 시간 흘러서 우리 아들이 시들해져야 이혼이라도 시킬 텐데. 그때 되면 아주 가차없이 이혼시키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 바꿔야 말 거야. 우리 집안에 딱 맞는 그런 며느리 말이야. 참 웃긴 게 무언지 아세요? 시모와 시누이는 마치 본인들이 집안에 아주 대단한 듯 말하지만 사실은 아주 형편없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단독주택은 마치 자가인 듯 생색이란 생색은 다 안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 알고 보니 월세더라고요. 그것뿐인가요? 노후 준비는커녕 돈이 생기는 족족 사치를 부리느라 바쁘더라고요. 시누이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이런 시댁에 비해 저희 할머니는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변두리에 작은 상가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비는 물론 노후 준비까지 다 준비해 두신 상황이었죠. 시모가 좋아하는 급을 따져봐도 저리 큰 소리칠 상황이 전혀 아닐 텐데 저만 봤다 하면 그 고아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쓰며 저를 구박했으니 제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처음 1년은 나 죽었소 하고 참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저를 미워하더라도 저는 그 두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 잘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시댁과의 불화로 괜한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무시당하고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혼 2년차에 들어설 무렵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명절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갖은 이유를 대며 저를 붙잡는 바람에 할머니 댁에 나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땐 그나마 남편이 저보다 더 속상해하며 저에게 미안해해 주어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할머님 기다리실 텐데 명절엔 못 가더라도 이번 주말에 가서 하루 자고 오자. 그리고 다음 명절엔 꼭 일찍 가서 할머님 댁에서 시간 많이 보내자. 내가 약속할게. 그나마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조금은 참았던 것이었는데 약속한 다음 명절에 남편까지 태도가 바뀌어 아예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심지어 혼자 계신 할머니께서 몸도 좋지 않아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결국 남편의 입만 쳐다보던 저는 먼저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가자. 할머니 편찮으시다고 해서 나 걱정돼. 얼른. 저는 남편을 잡아 끌며 말했지만 남편은 은근히 제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가고 싶지. 그런데 엄마 눈치가 보여서 말이야. 엄마가 우리 일찍 가는 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냥 내년에 가면 안 될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1년 사이에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인지. 심지어 평소 저희가 많이 싸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싸움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죠. 서로 다투며 감정이 상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남편이 변했던 것이었죠. 화가 욱하고 올라왔지만 한 번 더 참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었어요. 내년? 주말도 아니고 이번엔 내년이야? 여보, 내가 그랬잖아. 우리 할머니 요즘 몸이 좋지 않다고 말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인데 우리 할머니 혼자 너무 쓸쓸할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가자. 어? 최대한 좋게 사정을 설명하며 잘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고 되지도 않은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가지 말자고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면 할머님도 귀찮으셔. 이것저것 챙겨줘야지, 뒷정리해야지. 하여튼 이번엔 여러모로 우리가 안 가는 게 할머님 도와드리는 일이라니까. 차라리 귀찮아서 가기 싫다고 했다면 그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온갖 변명을 대는 것도 모자라 할머니를 핑계대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할머니가 편찮으신 상황에서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언제 할머니 집 가서 할머니만 고생하게 한 적 있어? 사람이 어쩜 이렇게나 변해? 됐어. 당신은 여기 그냥 있어. 나 혼자 갈 테니까. 혼자? 당신은 혼자 가면 여기는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그것까지 내가 걱정해야 해? 알아서들 잘하겠지. 어쨌든 난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가방을 챙겨 혼자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고 그 모습을 본 시모와 시누이가 제 앞을 막아서고 노발대발 하더군요. 너 지금 어디 가니? 설마 이대로 가는 건 아니지? 지금 네가 가면 좀 있다가 밥상은 누가 차려? 오늘 우리 귀한 예비사위 오기로 했단 말이야. 맞아요, 언니. 오늘 남자친구 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가면 남자친구 대접은 누가 해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요, 그냥. 부모님도 아니고 할머니 집 좀 안 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를 못 가게 붙잡는 이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머리에서 김이 날 지경인데 거기에서 남편까지 보태기 시작했죠. 그래 여보, 괜히 집안에 분란 만들지 말고 오늘 하루 더 자고 가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동생 남자친구 인사하러 온다잖아. 곧 우리 집사람 될 건데 대접 제대로 해줘야지.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바닥이었고 조용히 저만 빠져나가려고 했던 마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오면 예비 신부가 나서서 대접해주면 되지. 그걸 왜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이 집 하녀야? 저는 언성을 높였고 시모는 혀끝까지 쯧쯧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버젓이 어른이 눈앞에 있는데 감히 남편한테 큰 소리 치는 것 좀 봐라. 그러니 어머님 딸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잘 키운 아가씨 좀 보세요. 자기 남편감 오는데 저렇게 새언니만 부려먹으려는 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제가 아가씨 보는 이 집안 어른인데 말이에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덜 했어요. 덜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저희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럼 저는 가볼 테니 귀한 예비사위 대접 잘해주세요. 저는 돌아서서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버렸어요. 제 뒤론 시누이의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와 시모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심한 말이었지만 마음만은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 집에 오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할머니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손녀가 온다고 이것저것 음식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물론이고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준비해 두셨어요. 남편은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우리 손주 사위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왔니? 할머니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할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할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대신 제가 왔잖아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힘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았고요. 걱정이 되었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요. 할머니는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지 계속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냥 행복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댁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강아지가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됐어. 남편한테 잘해주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잘해줘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할머니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청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신 채 잠드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할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명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였어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뒤 할머니는 제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게 할머니는 부모님이자 친구이자 세상의 전부였는데 그 소중한 분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혼자서요. 남편도 도와주긴 했지만 대부분의 일은 제가 직접 챙겨야 했죠. 슬픔에 빠져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잘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정신도 없고 슬퍼하는 와중에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장례식장에서 구시렁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식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원래 중요한 일 앞두고는 장례식 같은 데 오는 게 아닌데 아유 노인네 타이밍도 참. 그러게 난 안 온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댁에서 속 시원하게 허락 안 해줘서 불안한데 괜히 장례식장 같은 데 왔다가 일 잘못되면 어떡해. 나라고 오고 싶어서 왔겠냐? 그냥 얼른 인사만 하고 가. 그러면 되잖아. 많이 양보해서 정말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다면 찝찝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세 사람의 바람일 뿐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듣기론 예비 남편 집안이 사업하는 집안인데 그에 비해 예비 시누이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으니 반대한다고요. 집안도 보지 않아도 사람은 보는데 그 사람조차도 마음에 차지 않으니 아예 시누이를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주제에 곧 결혼하는 새 신부처럼 굴며 장례식장에서 졌단 말이나 하니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심지어 남편까지 거들고 있으니 말이에요.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달려가 다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순 없더라고요.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런 꼴까지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 속에 장례식은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차창밖 풍경은 그대로인데 제 세상만 검게 꺼져버린 느낌이랄까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분명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가구인데 하나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곳이 집이라기보다 갑자기 낯선 사람들 속에 던져진 공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렇게 낯설어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가씨, 그리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또 뭐? 뭘 어쨌다고 도끼 눈을 뜨고 따지는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장례식장에서 세 사람 하는 이야기 다 들었거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그걸 들었어? 아이, 진짜. 그런데 우리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사실 우리 입장에선 찝찝하지. 그렇지 않아도 그쪽 집안에서 반대한다는데 장례식같이 어둡고 불길한 데에 왔다가 재수없는 기운이라도 옮으면 어떡해? 남편의 말하는 우리에는 저는 없더군요. 그저 시모와 시누이 본인만이 자신에겐 가족이라는 듯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런 인간과 결혼을 하고 이런 인간과 가정을 꾸려 시간을 보내느라 할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나. 그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인가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 장례식장이야.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내드리는 그런 장소였다고. 나한테 우리 할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찝찝? 불길? 재수없는 기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뭘 또 그렇게 오버하고 그래? 그냥 우리 입장에서. 그 우리라는 말도 그만해! 당신한테 우리는 이제 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 우리엔 항상 어머님 아가씨뿐인 건데? 나 당신 아내야. 당신이 지켜줘야 할 가족이자 동반자라고. 저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나왔고 그런 모습에도 남편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군요. 결국 부부싸움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고 저희는 급격하게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를 시댁에서도 모를 리가 없었죠. 시모와 시누이는 마치 그때만 기다린 사람처럼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의 방관 속에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시비와 조롱 그리고 비난. 그 모든 것들이 다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이제 진짜 고아라는 것을 대놓고 말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할머니도 없고 진짜 고아 됐는데 누구 믿고 큰소리 치려나 몰라? 우리 아들도 요즘 분위기 보아하니 너한테 마음 뜬 것 같던데. 너 쫓겨나지 않으려면 찍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 그러면 내가 이혼만은 막아줄 테니. 맞아요, 언니. 이제 하늘 아래 가족이라곤 우리 오빠 그리고 우리밖에 없는데 다시 혼자 되기 싫으면 우리한테 잘해요. 혹시 알아요? 언니가 나랑 엄마한테 잘하면 우리가 언니 좀 잘 봐주라고 오빠한테 좋은 이야기라도 해줄지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그냥 무시했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화도 났고요. 그럼에도 참았던 이유는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더는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그때까진 남편에게 희망을 품고 있기도 했고 이혼만큼은 끝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바로 할머니의 기일이었어요. 회사에 미리 말해 연차도 써두고 할머니의 납골당에 가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때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보러 가는 첫 기일에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0분쯤 지났을까요? 시모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알려준 듯 했죠. 다짜고짜 집으로 들이닥친 시모는 인사도 없이 명령부터 하더군요. 너 왜 전화를 안 받니? 보안이 외출하려던 모양인데 그거 다 취소하거라. 오늘 우리 딸이 예비시댁에 간다는데 빈손들은 갈 수 없어서 말이야. 장 좀 봐와서 음식 좀 해. 그 집은 싱겁게 먹는다고 하니까 간 약하게 해서 말이야. 당시엔 시누이가 예비시댁의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을 때라 시모가 예비사돈 댁에 잘 보이고 싶어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저도 스케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심지어 할머니의 기일이라는 것도 제가 납골당에 갈 예정이라는 것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며칠 전부터 미리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저 제가 납골당에 가는 꼴이 보기 싫어 저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싸우고 싶지 않아 저는 다시 한번 시모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은 곤란해요. 저 오늘 할머니 기일이라서 납골당 가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까지 기일이 중요하니? 좋은 날도 아니고 사람 죽은 날 챙겨서 뭐해? 산 사람부터 챙겨야지. 납골당 갈 생각 말고 얼른 창부터 봐와. 시모는 인상을 확 구기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도 더는 참을 수만은 없었죠. 그간 참았던 울화가 터지며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화를 내는 시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집안에 음식 해다 주는 것보다 저희 할머니 기일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을 보든 음식을 하든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갈 거니까. 너 그대로 가기만 해봐. 다신 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할 거니까. 내가 너 우리 아들이랑 그만 살게 할 거라고. 아,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어차피 이딴 집구석에 미련 조금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집을 나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이미 남편과 시누이에게 연락해 모든 상황을 알린 것인지 두 사람에게서 쉬지 않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는 당연히 받지 않으니 문자가 줄지어 오기 시작했죠. 당신 제정신이야? 그까지 음식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냥 좀 해주면 되지. 꼭 이렇게 큰 소리가 나게 만들어야겠어?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엄마한테 싹싹 빌어. 언니, 제정신이에요? 오늘 나 예빈씨에게 맛있는 거 해간다고 큰소리 땅땅 쳤는데 언니가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당장 와서 음식 다 만들어놔요. 당장! 내 결혼 망치면 내가 언니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어쩜 셋 다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지 하나같이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제게 남은 것은 이혼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혼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 아니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손톱만큼의 미련도 아쉬움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 결심을 하며 납골당에 도착했어요.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속도 후련하더라고요. 마치 할머니가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듯한 기분마저 들기도 했고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결혼 이후 휴대전화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아 참 많은 증거가 남아있더라고요. 결혼 초기부터 이어진 시모와 시누이의 구박과 괴롭힘, 그리고 최근엔 남편의 무시까지. 그 모든 것은 증거가 되었고 통화 녹음 파일도 남아있어 저에겐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었죠. 저는 곧바로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시누이에게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이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시 저는 남편의 얼굴도 보기 싫어 회사도 쉬기로 하고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혼?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이래? 그냥 당신이 잘못했다고 빌면 다 끝날 일인데 일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우리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잊었어? 이렇게 이혼하면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 걱정, 제 마음은 없더라고요. 오로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심정, 그리고 시댁의 분위기만 중요할 뿐이었죠. 그렇지 않아도 티끌도 남아있지 않던 마음이 더 홀가분해지며 저는 더 냉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빌어? 지금 빌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집안이야. 그러니까 내 소중한 공간에 함부로 찾아와서 언성 높이지 말고 당장 나가.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저의 단호한 반응에 남편은 콧방귀를 뀌더니 나가버리더군요. 고아 주제에 데리고 살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라는 비소와 같은 말도 잊지 않고요. 그리고 시댁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고아가 소송을 걸어봤자지라고 하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재판 결과 앞에선 세 사람 다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워낙 빼박 증거들이 많아 당연히 제가 승소하게 되었고 세 사람 모두 저의 뜻대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죠.
전 시댁 입장에선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시하던 결혼을 앞두고 장남이 이혼을 당한 것도 모자라 위자료까지 3배로 나가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딸 결혼시킬 돈도 없어 이리저리 대출을 알아보는 집안인데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진 셈이었죠. 그럼에도 항소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난동이라도 부릴까 싶어 전 남편뿐만 아니라 전 시누이까지 대출받아 저에게 위자료를 주더군요. 덕분에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고 저는 그 인간들과 남남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전 시누이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엔 제가 잘못을 저질러 전 시댁에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달려가서 또 한 번 엎어줄까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에게 남는 것도 없을 뿐더러 다시 그 인간들 얼굴도 보기 싫었으니까요. 그저 하루라도 빨리 그들에게서 더 멀리 도망치고 싶은 심정뿐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할머니께서 남기신 상가를 정리하고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정리한 상가 비용은 일단 통장에 다 넣어두고 위자료와 제가 모은 돈 그리고 퇴직금만으로 차린 것이 바로 지금 제가 운영하는 국밥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국밥집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제가 가게 문을 연 그날 처음 온 저의 첫 손님이었던 현재 남편은 저의 첫 번째 단골 손님까지 되었는데요. 꾸준히 저희 가게에서 점심을 먹던 남편은 1년이 지나던 어느 날 저에게 대뜸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 생각조차도 없었던 저는 당연히 거부했고 남편은 기다리겠다는 말과 함께 꾸준한 애정을 저에게 쏟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도 남편의 변함없는 애정 공세에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겨우 좋은 사람을 만나 꿈꾸던 가정을 꾸려 그 인간들을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난다니 사람 악연이란 게 참 질기다는 생각에 절로 들더라고요. 그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인간들은 마치 이혼하기 전으로 돌아간 듯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고 심지어 전 시누이 남편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쫓겨났다던 고아? 그 남자의 고아라는 말을 듣는데 참 끼리끼리 만났다는 생각이 들며 현실로 딱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연을 제대로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한바탕 엎어버리자 하는 생각도요. 전 시누이는 자기 남편의 말에 킥킥거리며 고개를 끄덕거렸고 저 역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의 말에 이렇게 답해 주었어요. 뭔가 크게 오해하는가 본데 나 그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고 내 발로 나왔어요. 내가 이혼하자고 했고 유책 배우자도 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고요. 내가 알기론 이 3사람 나한테 위자료 주느라 대출까지 받은 걸로 아는데 설마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랐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3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누이 남편의 얼굴이 보기 좋게 굳어지고 있었고요. 저게 무슨 말이야? 유책 배우자가 형님이셨어?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그까지 위자료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대출을 받아? 당신 집안 돈이 그렇게 없어? 아니 나한텐 좀 사는 집안이라고 했었잖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예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죠. 가진 있는 척은 다 했다는 것이요. 저는 전 시누이가 무어라 거짓말을 늘어놓기 전에 황급히 그 집안 사정에 대해 읊어주기 시작했어요. 좀 사는 집안이라. 그쪽 기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몰라도 내가 알기론 아닐 텐데요. 그 집도 월세집에다가 노후자금은커녕 당장 생활비도 변변치 않아서 아들한테 타 쓰는데 그런 집안이 좀 살면 얼마나 사는 걸까요? 월세? 그 집 장모님 명의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상가도 가지고 있다며?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아니 당신 말고 그쪽이 말해봐요. 상가도 없어요?
전 신우이의 남편은 전 신우이의 입을 막고 저에게 물어왔고 저는 아는 그대로 다 대답해 주었습니다. 상가는 무슨, 제가 알기론 가진 거라곤 월세집 하나가 다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 신우이네 부부는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는 사기라며 언성을 높였고 전 신우이는 일단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술술 기고 있었고요. 이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다 거짓말이었어? 도대체 당신이 한 말 중에 사실이 뭐야? 당신 우리 집 돈 노리고 나하고 결혼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냥 당신이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거짓말 조금, 아주 조금 한 것뿐이야. 조금? 이게 조금이야? 이거 완전 사기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인데. 솔직히 말해. 빚이 얼마나 있는 거야? 생활비가 부족하다 입에 달고 살더니 빚 때문에 그런 거였어? 전 신우이의 남편은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고 전 신우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눈치를 살피면서도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안 봐도 그 속셈이야 뻔했죠. 좀 사는 집안에 어떻게 해서든 시집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려고 했던 검은 속내 말이에요. 거기에다 싸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도 그 집안에 빌붙으려 회사까지 이직했다고 하니 빈대 집안이 따로 없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불꽃은 어느새 두 사람의 부부싸움으로 번져갔고 싸움이 심각해지자 제 남편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이 오자마자 전 신우이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남편의 눈치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박 사장님, 어떻게 여길... 혹시 와이프분이 이분이세요? 네, 그래요. 제가 재혼한 남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규모가 있는 사업체를 가진 사장님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전 신우이의 남편 회사에 중요한 거래처가 남편의 회사였던 것이었고 재계약을 앞두고 그쪽 회사에서 남편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필 제 가게에서 하필 저에게 고하라고까지 한 상황에서 또 하필 싸우는 모습을 보였으니 그 이마엔 식은땀마저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전 남편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분이 그 박 사장님? 박 사장님이 당신 남편이라고? 왜? 그러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당신 같은 고아랑 어떻게 회사 사장이 결혼을 해? 나라고 너 같은 쓰레기랑 살아라는 법은 없잖아? 나도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제대로 된 가정 꾸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전 남편은 도무지 그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초점이 풀려버린 눈으로 말도 안 되라는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은 굳이 긴 말 듣지 않아도 상황을 알겠다는 듯 전 신우이 남편의 표정보다 더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들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또 소문난 애처가라서 말입니다. 황 사장님네 회사랑 조율직인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다니요? 제 와이프한테 고하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랑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와이프 전 남편이랑 연관된 회사랑 일하고 싶진 않네요. 비위가 상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당장 다 나가주세요. 당신들한텐 국밥 한 그릇 팔고 싶지 않으니. 남편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 쫓아내기 시작했고 네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쫓겨나는 내내 전 신우이의 남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해라며 애절하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해왔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입도 떼지 못하고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고요. 충격에 빠진 듯이 말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렇게나 좋은 남편을 만나 잘 살고 있을 거라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죠. 그 후 전 시댁에는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전 신우이는 속인 모든 것이 들통나며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안 재력을 속인 것도 모자라 학벌, 그간 일해왔던 이력까지 다 속여 돈은 물론이고 정신까지 탈탈 털려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시누이의 이혼과 동시에 전 남편도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동생 뒷배로 들어간 회사이니 쫓겨나는 건 당연했죠. 그런데 쫓겨나고 난 후가 더 문제더라고요. 회사서도 잘려 백수가 된 것도 모자라 밑바닥을 기고 있을 거라 확신했던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꼴이 배가 아팠던 전 남편은 집구석에서 술만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전 시모와 전 시누이를 원망하며 말이에요. 두 사람만 아니었더라도 내가 이혼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일도 없었다.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며 말이에요. 두 사람이 뭐라고 했든 자신이 잘했다면 그런 결과는 없었을 텐데 끝까지 남 탓만 하는 것이 참 변함없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전 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이혼당하고 폐인이 되어버리고 아들은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 백수까지 되어 폐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꼴을 보고 있는 것도 답답한데 딸을 시집 보내며 진 막대한 빚은 회수도 못하고 위자료도 또 빚이 생겼으니 그야말로 파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망신살은 보너스이고 말이에요. 처음엔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세 사람과의 악연이 원망스럽기만 했는데 그 결말을 듣고 있으니 이제야 연 끊고 제대로 된 복수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악연의 고리를 복수로 끊어버리고 난 후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잊고 살았던 서러움도 싹 다 날려보냈고 이혼만으로도 벅차 꿈도 꾸지 못했던 복수도 제대로 해서 그런지 후련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깨달은 점도 한 가지 있네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내 눈엔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요. 원래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인지 요즘엔 주변 사람을 더 챙기고 조심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혹여나 제가 하는 행동과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요즘엔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도 다니곤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게 문을 닫고 오전엔 봉사활동을 하고 오후엔 드라이브를 하며 몸도 마음도 쉬는 시간을 주곤 해요. 쉼없이 앞만 보며 달려온 남편과 저에게 주는 작은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요즘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요. 늦은 나이이긴 하지만 임신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길 매일같이 바라고 또 바라고 있는 요즘이에요. 만약, 아주 만약에 저희에게 하늘의 뜻이 다 기적이 찾아와 준다면 할머니가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저도 많이 아끼고 사랑을 주려고요. 다들 저에게 축복이 오길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